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치러지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출국합니다. 박 대통령이 국외 정상급 지도자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라서 조문 외교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이 시간 RN서치 김미연 소장 그리고 장한대 박창환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박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출국을 합니다. 네. 싱가포르 전 리콴유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이 정치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전 국부라고 할 수 있는 리콴유 총리 전 총리하고의 사이가 상당히 각별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직 총리가 싱가포르 총리가 리콴유 총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모녀 대통령, 부자 총리 뭐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대통령이 느끼는 그 감정이 좀 각별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뭐 이제 내일인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베 총리가 지금 참석을 하는데 장례식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아마 그 안에서 같이 있다 보면은 뭐 서로 이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국에서 온 정상들과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긍정적인 뭐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베 총리와의 자연스러운 그 만남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가능성 등을 좀 짚어주시죠. 현재로서는 예. 따로 뭐 정상회담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예정이 안 돼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조문 외교라고 하는 게요.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되게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 우연한 만남 또는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들이 풀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은 2013년도에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추도식 때 오바마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가다가 당시에 쿠바 카스트로 의장하고 잠깐 악수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인연이 돼서 2년 뒤에 국교 정상화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지난 주말인가요? 그 한중일 그 3국의 외교 장관들 모여가지고 앞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스쳐 만나든 또는 뭐 따로 환담을 나누든 앞으로 있을 한중일 이 3국 정상회의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이라든지 또는 어떤 일정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 뭐 아베라든지 또는 중국 대표로 누가 올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최정상급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온다 그러면 네. 이건 또 재밌는 뉴스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총리 이외에도 여러 나라의 전현직 정상들이 참석을 하게 된다면 이를 두고 조문 외교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 우리 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자연스러운 만남에서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뭐 중요한 현안들이 좀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문 외교가 상당히 지금 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베 총리와의 이런 만남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뭔가 이렇게 극적인 하회를 하는 그런 거는 좀 기대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시진핑 국가 중국의 주석의 참석 여부는 지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네. 만약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산중일 정상들이 지금 한 자리에서 그것도 뭐 조문 외교라는 것이 또 상당히 또 근엄한 장소에서 만나다 보니까 뭔가 긍정적인 뭐 한중일 정상회담이 뭐 조속히 개최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지 않을까 그런 뭐 기대감은 가질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뭐 시진핑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그 과거사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는 한에서는 어떻게 한 발자국 좀 나아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아베하고의 만남 외에도요. 이번 조문 외교에서 눈여겨볼 지점이 한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네, 어떤 일단 첫 부분이죠?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AIIB라고요. 거기에 가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돈을 많이 출자해서 아시아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가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앞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기간 시설들을 공사할 때 한국이 참여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세안의 아주 전략적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시아의 투자 기금이 이제 들어갈 텐데 거기에서 그래도 상당히 전략적인 국가로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가 마음을 얻는 외교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국가, 앞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가 기반 시설들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조문 외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싱가포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과의 만남 가능성입니다. 네. 싱가포르가 북한하고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리쿠아니오 전 총리가 타계를 했을 때 북한 총리 명의로 조문을 보냈는데 지금 누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온다면 아까 오바마와 카스트로가 악수를 했듯이 네. 그런 정도의 이 만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집권 3년 차에 든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관계에 뭔가 변화를 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많이 얘기해 왔었는데 이런 우연찮은 만남이 그런 그 가능성을 더 땡길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촉매제 역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목할 부분이 많은데 박 대통령이 어떤 조문 외교를 펼칠지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박 대통령의 조문이 리 전 총리와의 각별한 인연에서 이제 비롯된 것으로 네. 해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떤 인연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조문 외교 기회가 한 두세 번 있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 만델라 전 대통령 추도식 때 그때 안 갔습니다. 네. 안 간 이유가 전례가 없다라는 이유였어요. 또 올 1월 달에 사우디 국왕이 장례식이 있었는데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도 순방하다가 순방 일정 다 취소하고 사우디로 날아갔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하면서 사우디하고 관계가 소원해져 있었거든요. 그 관계를 조문 외교 한 방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조문 외교를 너무 좀 멀리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마침 싱가포르 이 리관유 전 총리는 79년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머니 대신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할 때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수상이고요. 그런 인연 때문에 참 인연이 남다르죠. 거기다가 2006년도인가요?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만남을 했었고 또 초청해서 그 다음에 또 싱가포르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뭐 너무 인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아까 많죠. 말씀드렸던 지금 아세안에 대한 그 전략적 국가에 우리가 그 선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점 그리고 한중일 지금 삼국 정상회담 또는 북한과의 어떤 우연한 조우의 가능성들 이런 걸 본다면 꼭 개인적인 인연으로만 우리가 뭐 취급할 게 아니라 당연히 가가지고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게 지금으로서는 우리들에게 더 플러스가 되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이번 조문 외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익을 좀 가져오는 계기가 될까요?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뭐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일정 부분 뭐 싱가포르 국민들의 마음도 얻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 북한의 정상급 인사가 온다면 네. 뭐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뭐 북한과의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푸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만남 자체가 상당히 한정된 장소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분명히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극적인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다만 서로 한 번 더 봄으로써 서로가 좀 서로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장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 관련 조금 좀만 더 짚어주시죠. 덧붙이면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사드하고 AIB 사이에서 사실 샌드위치 신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외교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 틈바구니 내에서 참 선택을 강요당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적극적인 조문 외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여러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또 뭔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아시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이런 적극적인 조문 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앞으로 조문 외교 부분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그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가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외교의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외교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 소식으로 좀 눈을 돌려볼게요. 4.19 재보선이 이제 한 네. 달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먼저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첫째는 뭐 김무성, 문재인 예. 대표들의 첫 대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이길까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감심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무성,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당 차원의 지금 공중전이 지금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뭐 노번 연기까지도 지금 선보였고요.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제 지적됐던 부분이 그 노년층의 노년층에서 지지가 매우 약하고, 그리고 또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불안정하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는데, 문재인 의원이 뭐 당대표가 되고 이후에는 이 두 마리 토끼, 즉 노인과 그리고 노인층과 그리고 안보 네.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인 행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이런 행보가 과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누가 웃을지 지금 그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재보선 같이 작은 선거에서는 집토끼에 집중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현상이 아닐까 싶거든요. 교수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사실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예. 우클릭 행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집토끼를 지키는 게 특히 선거에서는 중요한데 먼 앞으로의 대선까지 바라본 롱텀 정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집토끼는 어떠냐? 이 호남에서 사실 지금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봄바람을 타고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보면은 대부분이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어떤 반전,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광주 서울이 가장 그 뜨거운 관심 지역이 된 것도 이건데, 만약에 그런 그 지금의 소위 호남 민심, 이런 새정치연합이나 또는 친노나 문재인 대표에 대한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인 어떤 지지로 표현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호남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에는 사실 천정배 후보, 무소속 후보의 이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천정배라고 하는 거물을 무너뜨리고 그 호남의 제1당 그리고 야당의 제1당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킨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로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큰 소득을 얻는 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뭐 전반적인 우클릭 행보긴 하지만 호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금 무상급식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소위 젊은층, 앵그리맘들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승패를 떠나서 참여 열기라든지 또는 참여도,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승패,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지금 뭐 큰 틀에서는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지만 네.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또 호남 민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로우키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 광주의 민심, 호남의 민심을 되돌리는 것, 그다음에 앵그리맘들, 30대 여성, 30, 40대 여성들을 투표장으로 독려하는 이런 쪽의 행보를 문재인 대표가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광주 서구를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글쎄, 뭐 이야기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론의 흐름을 보면 뭐 일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시각에는 저는 뭐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친노와 호남의 관계를 보면 네. 이 친노하고 호남은 때로는 경쟁하고 또 때로는 협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뭐 탈당, 분당, 뭐 여러 가지 뭐 창당 등을 반복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과연 대권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확실한 대권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호남의 민심은 상당히 그쪽에다 좀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었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문재인 대표가 지금 뭐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집토끼가 도망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집토끼들의 성향을 보면 정권 재창출에 대한 욕망이 큰
크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이런 우클릭 행보는 결국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집토끼들이 동요하리라고 생각하지 하지 않고요. 다만 강주 서구울에서 만약에 이제 그 청정배 그 무소속 후보가 얼마만한 파괴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생각만큼의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서울 관악을도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국민모임 인재영입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나온 네, 얘기거든요. 새정치연합이 앞으로 정계 개편의 기로에 들어서느냐 마느냐 거기에 단초를 제공했던 게 이 정동영 전 장관의 탈당, 네. 그다음에 국민생각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당의 출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광주에서 후보를 못 냈죠. 안 냈죠. 천정배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안 냈는데 이런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 이제 그나마 그러면 이제 관악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정동영 전 의장이 나온다. 글쎄요. 지금 그 가상 여론조사가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오긴 했지만 네. 상당히 야권이 그렇게 되면은 표 분산 효과, 지금 가뜩이나 표 분산 효과로 관악을이 뭐 쉽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표 분산 효과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야권의 지지자들이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누가 이기든지 간에 소위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관악에서 야권이 표갈림 현상으로 만약에 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정동영 측, 그러니까 국민모임 측에 상당히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출마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적극적 출마를 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모임 입장에서는 또 성적이 신통치 않으면 이 부분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예.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 게 천정배 전 장관을 예. 바라보고 있죠. 광주에서 뭔가 일어나면 예. 천 장관을 영입을 해서 또는 앞으로 그쪽 중심으로 해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야권의 정계 개편을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 보니까 뭐가 됐든 제일 마음 급해진 게 새정치민주연합이거든요. 야권연대 가능성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저는 뭐 갖고 계세요? 전혀 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야권 연대를 지금 한다면은 국민들로부터 지금 후폭풍이 지금 만만치 않을 거로 보여지고,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당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그 우클릭 행보, 그 안보 강화.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당 이런 이미지는 그동안 쇼였다는 이런 또 불명예를 안기 때문에 저는 뭐 야권 연대는 매우 힘들어 보일 것 같고요. 지금 아까 그 관악을 선거 말씀하셨는데 네. 그 관악을의 그 야당 지지층들하고 강주 서구울의 야당 지지층의 성향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을 같은 경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후보가 지금 1대1 상황이 됐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만일에 여기에서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진짜 어부지리 효과로 새누리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선거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동영 의원은 출마했을 때 당선도 못 되고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떨어뜨리는데 일동 공신이 됐다. 그런 불명예까지 안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정동영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매우 출마 선언을 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의구심이 좀 듭니다. 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